안녕하세요. 모퉁이 북카페입니다. 오늘은 영국의 소설가이며 시인, 수필가, 언론인, 비평가였던 조지 오웰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조지 오웰에 대해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삶을 참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통해 조지 오웰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조사와 영상 제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지 오웰은 1903년 6월 25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의 벵골주 모티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에리가서 블레어이며 조지 오웰은 그의 필명입니다. 그러나 블레어는 본명보다는 조지 오웰이라는 그의 필명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그의 작품은 사회 비평과 모든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로 해석되어집니다. 우화 소설 동물농장과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작품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학 비평가와 정치 저널리스트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사회 관행을 묘사하는 형용사 어웰예는 조지 오웰로부터 유래되었으며 빅브라더, 생각경찰, 룸101, 뉴스피크, 기억의 구멍, 더블싱크, 생각범죄와 같은 많은 단어들이 그의 작품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2008년 더 타임즈는 조지 오웰을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위대한 영국 작가로 선정하였으며 BBC 투표에서는 셰익스피어와 제인 오스틴에 이어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 3위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편 전매청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제국주의 영국의 식민지 관료였던 아버지와 성향상 맞지 않아서 평생 동안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에게는 5살 연상의 누나와 5살 연하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에리가서 블레어의 가정 형편은 중상류층 집단의 하위에 속했으나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잉글랜드의 공립학교에서 교육받기를 원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공립학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공립학교이지만 실제로는 중고등학생 또래의 남학생들을 위한 사립학교의 한 유형이었으므로 블레어의 가정 형편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인맥으로 그는 1911년부터 5년간 이스트 서섹스 이스트본에 있는 사립 예비학교인 세인트 사이프리아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기숙사 생활을 하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인트 사이프리아 학교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잉글랜드 예비학교였습니다. 다른 예비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13세 전후일 때 치르는 시험을 잘 치르도록 훈련시켜서 이튼 스쿨 같은 주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학교 생활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어는 비록 학비 감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곧 상류층 아이들과의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와 같은 차별은 이튼 스쿨에 진학하고서도 계속되었으므로 그는 학교를 싫어했습니다. 여러 해 후 블레어는 세인트 사이프리아에서 지냈던 시간을 바탕으로 Such were the joys 라는 에세이를 썼으며 이 작품은 그가 사망한 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에릭 블레어는 11세 때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시 깨어나라 영국의 젊은이들을 쓰기도 했습니다. 세인트 사이프리아 학교에서 블레어는 시릴 코널리를 처음 만났습니다. 코널리는 작가가 되었고 호라이즌의 편집자로서 조지 오웰의 에세이를 여러 권 출판했습니다. 1921년 블레어는 이튼 스쿨을 졸업했지만 대학에는 진학하지 못했고 1922년부터 미얀마의 대영 제국 경찰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혐오감과 식민지 경찰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회의를 느껴 1927년에 그만두었습니다. 소설 버마의 날과 에세이 교수형, 코끼리를 쏟아 등에서 그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작품에 그려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전업 작가를 꿈꾸며 파리로 건너갔지만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탓에 노숙자와 접시닦기 등을 하며 밑바닥 생활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교사, 서점 점원 등으로 일하면서 영국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조사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것이 1933년에 발표한 르포,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이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가장 영국적인 이름 조지와 부모님 댁 근처에 있는 오웰 강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한국에서는 반공산주의 또는 반전체주의 소설가로 유명하지만 사실 그의 재능은
오히려 르포 문학 쪽에서 더 잘 발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아내와 함께 스페인 내전에 의용군으로 직접 참가하여 기록한 1938년 작품 카탈루니아 찬가입니다. 조지 오웰의 뛰어난 통찰력과 탁월한 재치가 유감없이 발휘된 이 작품은 오늘날 스페인 내전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르포 문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르포,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는 영국 북부 탄광지대에서 겪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탄광 노동자들과 실업자 가정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사회주의 주장을 포함하였습니다. 1928년 초 작가가 되기 위해 프랑스로 이사한 블레어는 오히려 기자로서 더 성공적이어서 앙리 바르비세가 편집한 정치, 문학 저널인 몽드지의 기사를 썼습니다. 몽드지는 1928년부터 1935년까지 발행되었던 국제공산주의 잡지입니다. 1928년 12월 29일에는 GK 위클리에 기사를 올려 그의 이름으로 된 기사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블레어는 또한 좌파연합의 잡지 르 프로그레스 시비크지에 3편의 기사를 연속하여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파괴적인 형태로 빈고는 카탈루냐 찬가에까지 그의 거의 모든 글의 중심에 있는 강박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1929년 2월에 심각한 병에 걸려 의대생들이 훈련받는 무료 병원인 호피탈 코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1946년에 출판된 에세이 가난한 사람들이 죽는 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929년 8월 그는 런던에 있는 존 미들턴 머리의 뉴아델피 잡지에 더 스파이크 한 부를 보냈습니다. 이 작품에는 당시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던 지식인들을 향한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프랑스에서 2년을 보낸 후 1929년에 영국으로 돌아와 사우스월드의 부모님 집에서 몇 년을 보내는 동안 블레어는 겉으로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수영을 하며 평온한 생활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가로서 많은 경험을 원했던 그는 다양한 직업과 함께 돌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외교사와 호텔 방 청소부 등의 일을 했으며 크리스마스를 감옥에서 보내기 위해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려던 그의 계획은 실패하고 겨우 이틀간의 구치소 생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가지고 그는 1932년 아델피지의 에세이 클랭크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드월드에서 생활하는 동안 블레어는 소설 성직자의 딸을 썼는데 이 소설은 사우드월드에 위치한 가상의 마을 이프이를 배경으로 쓰여졌으며 193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블레어는 1936년 6월 9일 아일린 오쇼네시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페인에서 정치적 위기가 시작되었고 스페인 장군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쿠데타 우려가 확산되자 블레어는 내전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스페인행을 결정했습니다. 스페인행을 위해 영국 노동당 존 스트레치로부터 영국의 공산당 지도자 해리 플릿을 소개받은 블레어는 플릿으로부터 국제여단 합류 제의를 받았습니다. 국제여단은 스페인 내전 동안 제2공화국의 인민전선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산주의 단체에 의해 모집되고 조직된 군인들입니다. 블레어는 국제여단에 합류하지는 않고 바르셀로나에서 독립노동당을 통해 존 맥레어를 만났습니다. 블레어는 마르크스 통일노동자당에 가입하여 아라곤 전선에 참전했습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은 냉전시대의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 반공서적으로 선전되기도 하였으나 블레어는 사회주의자였으며 반공서적으로 이용된 그의 작품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썼다기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고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블레어는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스페인 내전에 참전하였으므로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동료까지는 아니지만 동맹 정도의 호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5월 3일부터 8일까지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카탈루냐 여러 지역에서 스페인 내전에 공화파 진영으로 참여한 단체들끼리 전투를 벌였던 바르셀로나 메이데이 기간 동안 공산주의 언론에 의한 거짓말과 왜곡 캠페인으로 인해 그가 속해 있던 마르크스 통일노동자당이 파시스트들과 협력했다는 비난을 받자 그는 공산주의자들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5월 블레어는 목의 주요 동맥을 겨우 벗어나는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의 상처는 중상이었지만 회복되어 스페인 내의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친소 공산주의자들이 블레어가 속해 있던 통일노동자당을 트로츠키주의 조직으로 묘사하여
리더와 조직원들을 체포하는 등의 공격을 하고 있었으므로 블레어와 그의 아내는 1937년 7월에 스페인을 탈출하여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937년 7월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친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블레어 부부를 비롯해 통일 노동자당 당원들이 광범위한 트로츠키 주의 혐의로 스파이 및 반역죄 재판소에 기소되었으며 10월과 11월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소비에트 공산당은 자신들의 지도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트로츠키 주의자로 몰아 재판하고 숙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938년 블레어는 건강이 악화되어 3월부터 8월까지 요양원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기 소설가 L.H. 마이어스는 블레어가 영국 겨울을 피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반년 동안 비밀리에 프랑스 모로코 여행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블레어는 여행을 하면서 소설 숨 쉬러 나가다를 썼으며 이 소설은 1939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블레어의 아내 아일린은 런던 중심부에 있는 정보부 검열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주중에는 그리니치에 있는 가족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에릭 블레어 역시 종군 지원을 하였으나 어떤 종류의 군 복무에도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홈가드에 합류하며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런던의 정기 간행물의 리뷰를 작성했으며 1940년에는 BBC에서 PD로서 처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에서 에릭 블레어는 자신의 인도 방송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인 보이스를 소개했으며 이때쯤에는 문학 친구들, 특히 좌파 정치인들과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 말 그는 좌파 주간지 트리뷴에 정기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9월 에릭 블레어는 방송을 듣는 인디언이 거의 없다는 우려가 확인되자 BBC에서 사임했습니다. 1943년 11월 에릭 블레어는 트리뷴의 문학 편집자로 임명되었으며 그의 조수는 그의 친구 존 킴체였습니다. 에릭 블레어는 1945년 초까지 80개 이상의 서평을 작성했고 1943년 12월 3일에는 정기 개인 칼럼 내가 원하는 대로를 시작했습니다. 1944년 4월 그의 소설 동물농장은 출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들은 전쟁에서 중요한 동맹국이었던 소련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여 출판을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동물농장의 배경은 혁명을 통해 세계의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소비에트 연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주요 인물과 사건들이 러시아 혁명 무렵부터 스탈린의 집권 시기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칼 마르크스가 확립한 공산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레닌의 주도하에 일어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었습니다. 레닌은 혁명이 성공하고 7년 뒤인 1924년에 세상을 떠나고 소비에트 연방은 실질적으로 스탈린과 트로츠키가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을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보였습니다. 스탈린은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소비에트 연방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그 자체로 튼튼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의 혁명 운동이 고양되어 있으므로 한 나라 내에서의 노동자 계급만으로도 사회주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이른바 일국 사회주의론입니다. 한편 트로츠키는 하나의 사회주의 국가만으로는 외부의 공격과 파괴를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니 혁명을 세계 곳곳에 퍼뜨려 수많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구 혁명론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철학과 관점이 달랐던 두 사람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권력을 장악한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추방합니다. 트로츠키는 각국을 떠돌다가 멕시코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동물농장의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표현하고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소설 안에서의 사건들은 각각 연합군의 러시아 침공, 모스크바 재판과 스탈린 시대에 자행된 숙청 등 모두 그 시대의 실제 사건들과 인물들을 쉽게 연결지을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우여곡절 끝에 책이 출판되자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이 있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동물농장은 커다란 반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조지 오웰은 인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릭 블레어의 아내이며 동료,
지지자였던 아일린은 두 사람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아이를 입양을 통해 얻게 된 지 9개월 만에 수술 중 마취제에 대한 부작용으로 동물농장의 출판도 못 보고 1945년 3월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일린이 사망한 다음 해에 그는 약 130편의 기사와 비평 에세이를 발표했으며 다양한 정치 로비 캠페인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또한 입양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 가정부를 고용했으며 1947년에는 그의 저작권을 소유할 회사 조지 오웰 프로덕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에릭 플레어는 1946년 2월부터 결핵을 앓았으나 처음에는 병을 숨겼습니다. 아마도 입양한 어린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짐작합니다. 그러나 1947년 8월 코리 브레칸만을 건너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결국 12월에는 결핵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릭 플레어는 그 와중에도 소설 1984를 집필하였고 어쩌면 어린 아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를 만들어주기 위해 몇몇 젊은 여성들에게 별로 낭만적이지 않은 결혼 제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49년 마침내 소설 1984가 출판되었고 그 사이 그는 결핵으로 인해 병원과 요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블레어의 건강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1949년 중반 그는 1984의 여주인공 줄리아의 모델로 여겨지는 소니아 브라우넬에게 구애했고 9월에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에릭 플레어의 결혼식은 1949년 10월 13일 병실에서 열렸으며 46세인 1950년 1월 21일 이른 아침에 결핵 합병증으로 인한 폐동맥 파열로 사망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